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됐다. 자, 에이. 룰루랄랄라, 룰루랄랄라. 됐다. 그 다음. 자, 방금은 수소결합에 대한 얘기를 봤으니까 관련된 또 카이스트 기출 하나를 볼까요? 자, 그래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8페이지에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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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요 9번 누가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원래 말로는 요거 순물질의 원래 표현으로는 phase diagram이라고 합니다. 자, 저거를 우리말 번역으로 뭐 상도표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상평형도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상그림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알겠죠? 다양한데 저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화학도 교과서에서 아주 또 그 뭐냐면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여기 이제 그 카이스트 기출인데 여기 되게 유명해서 막 여러 영재고 과학교에서 약간 변형시켜 가지고 학교 내신 문제로도 많이 냈었어요. 그 영재고 과학고 그 학교들에서. 알겠죠? 아주 유명한 녀석인데 자, 근데 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언급할 게 있어서 살짝 이제 보자고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상도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P, T 한 다음에 그림이 샥 이렇게 되고 샥 이렇게 되는 그림이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이때 여기가 0.06 단위는 atm, 온도는 도씨,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78도씨.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게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x 그 다음 자, 샥 이렇게 되고 자, 이거 어디냐면 0.006 기압 그 다음에 여기가 0.01도씨 온도 얘가 y 온도 압력에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 여기가 5.117 기압에 마이너스 56도씨 그리고 얘가 Z. 여기서 이제 누구를 매칭시키라는 게 첫 번째냐면요 바로 1번 H2O CO2 그 다음에 NH3를 저기 XYZ에 매칭을 시켜라.
그리고 나서 새끼 문제 2, 3, 4번이 있는데 뭐 거의 다 같은 컨셉입니다. 1번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럼 저 세 개 중에 x, y, z가 저 세 개 중에 누구인 거 바로 알 수 있겠어요? 사실 저 세 개 중에 하나는 너무 유명해서 다들 그림을 외우고 있을 지경이죠. 바로 그 유명한 게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이놈이죠. 네, 진짜 막 이렇게 나와주시면 정말 행복하죠, 진짜로. 네, 요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고. 그다음 이제 나머지가 저기에 있는 x하고 z를 누구로 매칭시키느냐.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매칭하는 것이 좋겠냐는 거예요. 자, 결론은 여기에 있는 이 Z가 CO2입니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 없이 얘가 암모니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면접 시험인지라 당연히 저렇게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묻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는 요런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요 그림에서 이 영역과 이 영역과 이 영역을 생각을 해볼 때, 자, 상대적으로, 자, 왼쪽으로 갈수록 저압 조건, 이 그림 그래프가 이리 갈수록 저압 조건이고, 저온 조건이고, 이리 갈수록 고온 조건이죠. 그건 뭐 모든 세 그림이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온도가 낮을수록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주로 누구로 존재하겠어요? 바로 이쪽으로 갈수록 고체, 그 다음 이리 갈수록 기체로 존재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중간에 껴있는 영역에서는 바로 리퀴드, 액체로 존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이때 재밌게도 여기 기압이 5.117 기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편의상 요렇게 뭘 그렸냐면 바로 1기압이라고 하는 보조선을 그린 거예요. 자, 1기압의 의미는 뭐겠어요? 1기압에는 바로 대기압을 뜻하는 거겠죠. 그 대기압에서 얘는 어떻게 된다?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바로 그 유명한 승화죠. 무슨 말 알겠죠? 이 승화가 여기에 있는 H2O, CO2, NH3에 대해서 상온 1기압, 그러니까 뭐냐면 1기압, 대기압 조건에서 승화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물질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라서 이 녀석이 이산화탄소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데 이때 한 가지 더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제 좀 내가 지금 요런 정도는 뭐 학교에서 그냥 배우는 화학으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요소가 있어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냐? 요거. 지금 할 건 뭐냐면 바로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냐면 말씀드리기 위해서 뭐냐면은 요 주제를 얘기한 겁니다. 아마 이 사람 이름이 이렇게 된 게 이게 아마 프랑스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좀 희한한데 읽을 때 클라페이롱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1.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누구하고 누가 공존해? 고체하고 액체가 공존하는.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녹는 점 혹은 어는 점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1기압 0도씨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얼음과
물 이렇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물이 0도씨에서 물이 계속 얼음이 되어간다라고 해도 되고요. 얼음이 물로 되어간다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0도씨로 유지가 되면 얼음이 물이 될 수도 있고 물이 얼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개가 공존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녹는 점이라 할 수도 있고 어는 점이라 할 수도 있고, 알겠죠? 표현은 다르지만 물리학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어차피 공존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공존하는 이 녹는 점, 어는 점, 곡선 위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저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모두 다 어떻게 되냐면 저온 조건일 때는 고체고, 약간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가 됐다가 고온 조건에서는 기체가 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체였다가 액체였다가 기체, 마찬가지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것이 이 그래프 상에서는 바로 요 온도 압력 조건, 요 온도 압력 조건, 요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고체하고 액체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H2O라고 하면 그 끓는 점을 우리가, 그러니까 뭐 어느 점, 뭐 끓는 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일기압 조건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바로 여기가 그 유명한 온도 0도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기압 0도씨 조건에서 아이스와 워터가 공존하는구나를 보여주는 게 이 곡선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접선의 기울기, 이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거 지금 어떤 꼴로 나와 있냐면요, 바로 미분꼴이 나와 있죠. 미분이 바로 뭘 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수리적 테크닉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함수가 있다면 그 녀석에 대해서 압력을 온도로 미분하면 그게 바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거란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여기에서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델타 VM, 델타 SM, 이런 걸로 표현됩니다. 알겠죠? 요 수식으로 표현되는 요 논리를 뭐라고 부른다?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당연히 요거 증명 과정이 있겠죠? 당연히 수학적인 증명 과정이 있겠죠? 수학적인 증명 과정이 있겠지만 우선은 그냥 외웁시다. 알겠죠? 그냥 외웁시다. 외웁시다. 자,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영재고 과학과 학생들은 학교 내신에서 이게 다 나와요.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은 영재고 과학과 학생들이 이걸 학교에서 배운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문제 은영 중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질문지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외우시는 게 좋은데 애석하다기보다는 뭐 약간 웃기게도 영재고 과학과 학생들도 이게 어떻게 증명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걔들도 그냥 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외워서 얘기를 하면 뭐 그냥 뭐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그럼 이제 뭐건 생짜로 외우는 건 힘들잖아요.
그 사실은 우리가 유도 과정이나 증명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이걸 수학적으로 유도하겠다, 증명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 있죠. 뭐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어떤 화학적이거나 물리학적인 지식, 그거에 빗대어 쟤를 짐작하면 충분히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도표 문제가 나올 때 냉큼 저식을 써서 표현을 하면 다른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추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알겠죠? 재윤이 오빠 알겠죠? 저 배운 적 있나요? 클라페 이런 거 없죠? 자, 이제 설명 드릴게요.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이 두 표현의 의미,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소문자 M이라고 들어가 있죠. 소문자 M.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이제 뭘 줄임말이냐면 영어의 몰러를 줄임말입니다. 몰러의 M을 줄여서 이렇게 쓴 겁니다. 몰러 어제 했었죠? 뭔 뜻이었어요? 네, 바로 1몰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1몰 기준. 그래서 모든 물리량이 1몰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할 건데 딱 봐도 이게 부피니까는 이건 무슨 물리량이에요? 부피. 아니, 뭐죠? V니까 무슨 물리량이에요? 부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S로 썼으니까 얘는 무슨 물리량이겠어요? 바로 엔트로피가 되겠죠?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거 엔트로피고 요거 부피니까 요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우선 이제 보시면 위가 엔트로피고 아래쪽에 부피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각각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부피는 당연히 알 거고요. 자, 첫 번째 1. 델타 SM. 얘는 이렇게 씁니다. 상태 변화하는 두 상태 사이의 몰 엔트로피 차이. 요걸 델타 SM이라고 쓴 거예요. 자, 뭐냐면은 바로 S 베타 M 빼기 S 알파 M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 알파 상태가 베타 상태로 상태 변화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알파 여기 이 무슨 말이냐면 뭐 고체가 액체가 될 수도 있고 뭐 기체가 액체가 될 수도 있고 이 알파 베타가 뭐 고체건 액체건 기체건 고체건 액체건 기체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할 때 그 물질의 일몰에 대한 엔트로피에서 그 물질에 대한 일몰의 엔트로피의 차이를 델타 SM이라고 쓴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또 어떤 표현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자, 제목을 썼는데 자, 위에 지울게요. 그림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두 번째 이 바로 두 상태 사이의 몰 부피 차이, 그걸 델타 VM이라고 쓰는 거예요. 의미는 부피는 부피인데 바로 베타 상태의 1몰 부피에서 알파 상태의 1몰 부피를 뺀 거. 무슨 말 알겠죠? 이 소문자 M은 1몰 기준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렇죠? 그걸 요 VM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 표현으로 저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얘를
요 곡선 위에다가 표현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쓱쓱쓱쓱 0.01도씨. 자, 그럼 이제 아이스, 이 솔리드니까 H2O 같은 경우 솔리드니까 이게 아이스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워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제 편의상 아이스가 워터가 된다고 해봅시다. 아이스가 워터가 된다. 그 아이스가 워터가 되는 요 공존하는 요 점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요렇게 dp dt는 1몰의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1몰의 부피 변화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1몰의 엔트로피인데 최종 상태가 워터니까 물, 그 다음에 1몰의 엔트로피인데 아이스가 된 거니까 얼음. 맞죠? 그 다음 나누기, 자, 똑같이 부피도 얼음이 물이 된다고 했으니까 나중 상태가 물이죠. 물 빼기 처음 상태가 얼음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엔트로피 비교를 하면 물과 얼음 중 당연히 엔트로피가 어디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액체 상태가 엔트로피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라고요. 자, 그런데 H2O의 경우는 물과 얼음 중 누가 밀도가 더 크고 누가 밀도가 더 작아요? 물이 밀도가 더 크고 얼음이 밀도가 더 작죠. 그 말은 부피는 얼음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까 앞에서 했고요. 그럼 작은 데서 큰 걸 빼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나눈 거니까 부호가 뭐가 되겠어요? 짜잔. 그걸 우리가 뭐냐면 책에서는 이런 물의 상도표에서 어떻게 얼음과 워터 사이의 경계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고 하죠. 그걸 또 사실 뭐 또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뭐 압력이 올라갈 때 농점이 내려간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요. 저것도 음수겠네요. 그렇죠. 음수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는. 근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소결합이 최적화된 건 누구라고 했어요? 물에서 이게 강력하게 잘 나타나고요. 암모니아만 하더라도 수소결합의 개수가 좀 덜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음수도 될 법한데 보통 이 양수가 많으니까 그 경계에 걸려가지고는 거의 이 접선의 길이가 0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물론 여기는 엄청나게 이쯤 되면 압력이 한 4,500기압 되거든요. 이때는 완전 다른 영역이니까 뭐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 요쪽만 우선 생각을 해줍니다. 요 근처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0도 아니고 0도 아니고 뭐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면 어떤 기울기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 이거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도 요 솔리드가 리퀴드가 된다고 칩시다. 뭐 그게 뭐 이산화탄소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자, 1몰의 엔트로피인데 나중 상태가 액체라고 했죠. 1몰의 엔트로피인데 처음 상태가 고체라고 했죠. 그리고 부피 나중 상태가 액체고 처음 상태가 고체예요. 자, 그러면 고체하고 액체 중 무조건 엔트로피는 액체가 크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항상 플러스죠. 이쪽이. 이거는 언제나 플러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에서 물의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인데 보통의 경우는 이게 다른 색깔로 써야지. 보통의 경우는 액체하고 고체 중 누가 부피가 더 커요? 보통은 액체가 부피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여기가 0보다 커져서
접선의 기울기를 플러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그 뭐냐면 이산화탄소에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특별 케이스고요. 수소결합이 나타나서 이게 보통의 경우인 거예요. 그렇다면 암모니아는 자기끼리 수소결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향성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물처럼 수소결합이 아주 최적화돼야 확실히 음수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게 애매해서 지금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애매한 이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양수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약간 이쪽인지 애매하게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선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수식은 똑같죠? 수식이 똑같죠? 똑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거의 이거에 가깝죠. 이 경우는 특별하게 이때 무슨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물은 수소결합을 한 문제당 2번 하니까 질량이 더 커가지고 부피가 더 많이 변하게 되는데 베이스는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부피가 덜 변한다. 예, 좋아요. 그거는 내가 앞서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소결합을 하지만 수소결합의 경향성이 약간 약해서 이게 음수는 되지 못하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에 이게 무한대가 되는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 그 얘기는 아까 했던 건데, 여기서 또 다른 해석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거 보면은 근대화학이 만들어진 지 한 200년 좀 되잖아요. 그 사이에 그 화학과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걔들이 조금이라도 살짝 바꿔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냥 그 오랜 역사 동안에 이 사람들이 별의별 말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경우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온도가 온도란다. 자, 다시 봐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압력이 증가하면 짜잔, 녹는 점이 증가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근데 물은 어떻게 되냐면 짜잔, 압력이 증가하면 짜잔, 녹는 점이 감소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이 접선의 기울기에 달려 있는 거라고요. 이런 식의 얘기들은 막 수능 강의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 경우는 잘 보세요. 잘 봐요. 압력이 변해도 어는 점이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게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냐는 얘기예요. 무한대가 되려면 이게 0.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태가 액체 상태에서의 부피와 고체 상태의 부피가 별 차이가 없다면, 이 말은 고체 상태의 밀도와 액체 상태의 밀도가 거의 비슷하다면 걔는 압력이 변해도 어는 점이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런 해석을 이 그래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암모니아는 독특하게도 액체 상태의 부피와 고체 상태의 부피가 비슷하다. 이런 걸랑 연결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연력학적인 어떤 표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아시겠죠?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뭘 하나를 해볼 거냐면요. 그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11페이지. 11페이지. 찾았죠? 11페이지에 보면 그 용액 얘기가 나오거든요. 찾았어요? 그래서 왜 그 11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15번 문제, 11페이지 15문제를 보면 헨리의 법칙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있죠? 요거. 그 다음 한 장 넘겨서리 예를 들면 13페이지에 18번 문제, 13페이지 18번 문제 찾았어요? 거기에 어느 점 내림 이런 말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바로 용액의 총괄성.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헨리 법칙은 용액의 총괄성은 아니지만 용액의 총괄성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맞아? 바로 증기압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그 다음 삼초압. 요 네 개가 입시에선 잘 나와요. 카이스트에서도 잘 나와요. 알겠죠? 한 그 2년 전 최근 기출이 바로 용액의 총괄성을 활용한 기출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기화학을 약간 엮은 문제였는데 뭐 여하튼 용액의 총괄성은 사실은 카이스트뿐 아니라 어느 학교에서건 입시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을 좀 해두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내일 올 거죠. 내일 오시면 카이스트 기출 정리 자료를 드릴 거예요. 알겠죠? 거기에 보시면 그간 기출만 내가 또 따로 모아놓은 파일이 있거든요. 그걸 드릴 테니까 거기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용액의 총괄성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연습을 좀 해두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 어느 점 내리면 끊는 점 오름 뭐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뭐 몰랄롱도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건 계산 실수하면 안 되겠죠. 네, 그거 좀 명심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건 당부를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문제는, 자, 어디로 갈 거냐? 바로 뭐냐면 입시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거, 24페이지 40번. 24페이지 40번. 찾아왔나요? 24페이지 40번. 자, 바로 엔트로피, 연력학, 그리고 반응의 자발성. 아시겠죠? 이게 또 카이스트 입시에서 또 아주 그냥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카이스트 입시에서 나왔던 연력학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게 왜 이런 문제를 그때 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코로나 백신 맞았어요? 고3들은 다 맞죠, 그렇죠? 어디 거 맞았어요? 파이저 거 맞았죠. 그 파이저 거가 그게 뭐냐면은 뭐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유통 보관이 문제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파이저 거가. 그거 알아요? 구체적으로 안 들어봤구나. 파이저 거를 맞으려면 막 예약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파이저 거가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영하 70도에서 보관하고 그 다음에 맞기 1시간 전에 한 영하 한 뭐 10도에서 0도 사이로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사람들이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앰플 안에 4인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따면 4명이 동시에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하 70도로 보관했다가 예약받아서 4명 딱 오시면 하나 딱 따가지고 딱딱딱딱 이렇게 접종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되니까 영하 70도에서 보관이 안 되면 상해버려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그럼 파이저 거는 왜 그렇게 영하 70도에서 보관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생화학적인 것 같죠. 근데 그게 매우 연력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 비슷한 뉘앙스의 문제를 카이스트에서 4, 5년 전에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하여튼 파이저가 뭐가 됐건 백신이 중요하죠.
그럼 다시 한번 그 파이저가 세상에 이게 뭐냐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 파이저 백신에 대한 연력학적 분석을 문제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옛날에 낸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요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왜 파이저 백신은 저온 조건에서 안정할 수밖에 없느냐. 온도가 올라가면 왜 상하느냐. 무슨 말 알겠죠?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혹시 연력학 제2법칙을 자세히 공부해 본 적 있나요? 엔트로피란 말은 어쨌든 들어본 적 있죠. 엔트로피란 오케이 뭐 그 정도면 됩니다. 자, 깁스 에너지는요? 들어봤어요?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지운다. 지울게. A 아이고 깜짝 놀랄 거예요. 보자. 그 다음에 해볼 건 바로 연력학입니다. 자, 몇몇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자, 지금은 어떤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기보다는 개념 정리를 좀 먼저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얘기부터 해보죠. 엔트로피. 자, 쓸 때 대문자 S라고 쓸 거고요. 그죠? 네. 그래서 요것에 이제 어떤 표현을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1. 자, 이 녀석은 어떤 대상의 무질소도를 나타내는 함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적용되진 않았고요. 어떤 뭐 수학적인 표현이 있겠죠.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만 얘기하면 의미를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로는 뭐 저 정도로 표현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 무질소도다라는 표현, 이거를 이제 알아낼 때 아주 중요한 학자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이제 클라우지우스라는 물리학자가 있고, 또 한 명이 이제 볼츠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지우스라는 물리학자가 엔트로피를 처음 찾아냈고요. 그 다음 그로부터 한 40-50년 후에 볼츠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저 엔트로피라는 함수가 이런 무질소도와 관계가 있다는 걸 또 드러내죠. 그러니까 연구를 해냅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나 생각해 보겠어요. 유니버스. 요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뭐예요? 요거 이제 보시면 이게 무슨 새로 나온 버스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아요. 그거 알죠? 새로 나온 버스인가? 이게 뭐냐면요, 메타 유니버스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니 빼고 메타버스 이거거든요. 뭐냐면은 그거 왜 그거 만화에도 볼 수 있죠. 왜 그거 마블 코믹스 있잖아요. 거기도 무슨 마블 유니버스, 그래 마블 유니버스라는 말 쓰잖아요. 그때 그거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 이런 건데, 메타라는 말의 뜻은 어근상 바로 옆, 그러니까 바로 옆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게 뭐냐면 어떤 관심 있는 거에 바로 옆 말고 그 다음 옆. 이걸 메타라고 해요. 혹은 부근 이런 뜻이에요. 근처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버스 있죠? 그 유니버스 말고 또 옆에 있는 새로운 유니버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살고 있는 유니버스 외에 AI로 재창조된 새로운 유니버스를 뜻하는 말인 거죠. 알겠죠? 뭐 여하튼 이 유니버스를 우리말로 우주 혹은 전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다고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바로 시스템 더하기 서라운딩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이때 여기에 있는 시스템 번역을 개, 서라운딩은 주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지. 이때 시스템의 정의는 뭐죠? 시스템의 의미는 뭐예요? 시스템은 바로 연구자의 관심 영역을 그걸 개라고 합니다. 방금 그 뭐냐면은 재윤이가 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연구자가 그 반응에 관심이 있으면 그 반응이 시스템이라는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연구자가 어디에 관심을 두냐가 바로 저 그 개의 의미입니다. 또 이렇게 녹화 잘 되지? 얘들아 잘 들리죠? 상춘아, 성현아 잘 들리죠? 잠깐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잘 들어가죠? 오케이 말이 한 번씩 봐줘야겠죠? 여기 또 이상 있는가? 그래.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서라운딩 의미가 뭘까요? 주의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정의, 수학적인 정의. 개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바로 not 시스템이 정의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시스템과 서라운딩은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시스템이 연구자의 관심 영역이고 서라운딩은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서라운딩을 정의합니다. 그러면 0과 0이 아닌 것으로 정의되니까 바로 우주 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바로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는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에 바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 이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3조 엔트로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떤 요소들이 엔트로피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때 단 화학 변화는 무시하겠습니다. 자, 화학 변화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갑자기 뭐가 있다고 뚝 쪼개지거나 누워서 떡 붓고 이런 건 말고요. 그냥 어떤 놈이 그 순 상태가 어떤 약간의 물리적 변화 등만 일어날 때를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난데없이 누워서 뭐 뚝 덜러붙고 막 탁 튀어나가면 완전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경우는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어떤 순수한 상태에서 상태가 변하는 정도만 고려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엔트로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첫 번째 Q. 자, 이 Q가 뭐냐? 바로 어떤 대상의 열량 변화량입니다. 그걸 Q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대상의 열량 변화량을 말이 너무 길잖아. 말이 너무 길죠. 그걸 줄여서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그 열량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건데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열량의 변화량을 우리가 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커질수록 그 대상의 엔트로피 변화가 커집니다. 아시겠죠? 자, 왜냐? 이 열량은
항상 그 대상의 chaotic motion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chaotic motion을 이건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다가 무질서 운동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 무질서 운동도 물리학적으로 좀 정의할 필요는 있는데 뭐 됐고 그냥 무질서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열의 어떤 중요한 성격이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대상에 열 함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엔트로피도 커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두 번째 재밌는 게 바로 그 대상의 온도 되겠습니다. 온도는 놀랍게도 작을수록 엔트로피 변화량이 커집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거 약간 의아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일정 열량이 흡수됐을 때 그 대상의 온도가 낮을수록 무질서도 증가 비율이 커진다라는 의미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1에서 2가 되면 1 증가한 거죠. 1에서 2로 증가하면 1 증가한 건데 퍼센트로 바꾸면 몇 프로 증가한 거예요? 1에서 2가 되는 건 100% 증가한 거죠. 근데 0에서 1로 변하는 건 그것도 1 증가한 거죠. 퍼센트로 바꾸면 무한 퍼센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0 상태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저온인 거고요. 1 상태에 있는 게 상대적으로 고온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숫자가 아니라 약간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풍 하고 이렇게 재채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재채기는 보통 소리가 크지만 그 큰 에풍을 만약에 토요일 오후 2시 코엑스 한복판 이런 데서 에풍 했다고 쳐봐요. 뭔 사람들이 신경이나 쓰겠어요? 뭐 말도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똑같은 에풍을 도서관에서 했다고 쳐봐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온도 상태가 낮을수록 열량이 들어왔을 때 무질서도 증가율이 커진다고. 그러다 보니 엔트로피에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하실 것 네 번째 바로 이게 거의 웬만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연력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이걸 본 적이 있을 텐데, 자, 아래쪽에 있는 게 온도죠?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요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냥 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얘는 정확하게 하자면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량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열량이 많을수록 엔트로피 커지고 온도가 작아질수록 엔트로피가 커진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한 요 얘기가 그대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요 수식은요 정의된 수식이에요. 사실은 왜 엔트로피가 이거냐가 아니고요. 클라우지우스라는 물리학자에 의해서 엔트로피를 이렇게 정하자 해서 정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해석은 요 정의에 해석이 사후로 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이걸 외워도 된다는 얘기지. 왜? 정의는 딱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기 때문에 이 양반이 어떤 현상을 보고 이걸 이렇게 정하자 해서 정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우주 그러니까 서라운딩 엔트로피가 저러하다라는 거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시스템의 엔트로피 표현도 있겠죠. 서라운딩 엔트로피 표가 이렇게 된다면. 근데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 표현은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중에란 대학에 가셔서요. 알겠죠? 이 입시 과정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하려면 실제 미분 적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입시 과정에서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그런다 하고 생각을 해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 다음 5번째 1, 2, 3, 1, 2, 3, 4, 5 5번째 5번째 반응의 자발성 자발성 by 연력학 제2법칙. 자,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워도 되겠죠? 준다잉? 자, 저 제목에 대해서 첫 번째 1. 델타 S 유니브가 0보다 크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이겁니다. 어떤 변화를 머릿속으로 그렸더니 그것이 뭐 하더라? 어떤 변화를 상상했더니 그것이 뭐 하다일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발적이다. 이때 이 자발적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 spontaneous에서 온 거예요. 그럼 저기서 저 spontaneous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그걸 자발적으로 번역한 거거든요. spontaneous라는 말의 진짜 뜻은 뭘까요? 자발적 말고 진짜 뜻. 이 진짜 뜻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영어로 쓰자면 natural 아니면 rational 아니면 of common sense. 우리말로 바꾸자면 당연한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spontaneous라는 말의 뜻이에요. 혹은 상식적인.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선 예를 드는 게 좋은데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폭포수가 떨어진다. 뭐 어디 가면 무시기 폭포 있잖아요. 거기에서 푹 떨어진다. 뭐 이런 거. 그 다음 방귀를 뀌었더니 냄새가 퍼진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어떤 생명이 한 살 이후 죽는다. 이런 거 있죠. 자, 폭포수가 호록 떨어져요. 빵불 뻥 꼈더니 냄새가 나요. 어떤 생명이 태어나서 한참 살다가 늙어 죽었어요. 무슨 말 되겠어요?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항상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계산들의 특징이, 이 현상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내추럴하고 레셔널하고 커먼센스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라고요. 그걸 어려운 표현으로 스pontaneous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pontaneous란 말은 사실은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왜 국어책에 이런 말 있잖아요. 현학적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되게 부정적인 표현이죠. 아주 현학적인 표현이에요. 안 좋은 표현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때 두 번째 이 델타 S 유니브가 짜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얘는 어떤 변화를 상상했더니 그것이 뭐하다고 쓰면 되겠어요? 자, 양수하고 음수는 서로 수학적으로 무슨 관계예요? 양수하고 음수는 서로 수학적으로 반대 관계죠. 그럼 말도 반대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비자발적이라고 쓰면 된다고요. 근데 이 비자발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 거냐고요. 바로 비자발적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의 다른 표현이에요. 자, 뭔 말이냐면 물이 있는데 갑자기 물이 푹 치솟는 걸 상상한 거야. 상상하겠어요? 상상할 수 있지. 상상은 아무거나 할 수 있잖아. 물이 확 상상한 거야. 그 상상이 상식적이냐고 말도 안 되냐고. 말도 안 되잖아. 그 다음 방귀를 껴서 그게 이미 자기 코 속으로 암모니아 분자가 들어갔는데 그게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내 똥꼬 속으로 슉 들어온 거야. 상상할 수 있지. 그림 그릴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상식적이야 말도 안 돼.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어떤 생명이 태어났는데 영생해. 왜냐면 내 꿈이 영생이거든요. 나는 뭐 돈, 명예 다 됐고 내 삶의 목적은 영생해. 하여튼 어떤 생명이 태어났는데 영생해. 자, 상상할 수 있지. 무슨 말 알겠어요? 하지만 말도 안 돼. 상식적이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 다음 상상에 대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게 자발적이다 비자발적이다 라는 말의 진짜 뜻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사실 연력학이 되게 쉽게 다가오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애석하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자발적이다 비자발적이다라는 말의 뜻이야. 그럼 세 번째 델타 S 유니브가 0인 건 뭐겠어? 그럼 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뭘까요? 어떤 변화를 상상했더니 그게 당연한 거냐 말도 안 되는 거냐잖아요. 그럼 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어야 되니까 얘는 뭐냐면 어떤 변화가 아예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정지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정지 이미지가. 그걸 다른 말로 평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정지된 이미지 속에서는 항상 전우주 엔트로피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반응의 자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몇몇 응용 문제들을 분석해 볼 수 있는데 그거부터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